자, 이제 법 앞의 평등을 보겠습니다. 그럼 평등권에 관한 판례 사실 제일 많아요. 제일 평등권 관련된 게 정말 약관의 감초와 같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자,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예요. 이건 헌법 개정에서도 폐지될 수 없어요. 그 중심 내용이 기회균등, 자의금지 원칙을 알았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거. 그리고 자의를 금지한다는 게 여러분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는 거예요. 자의적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한자예요. 사실은 지 멋대로 하는 걸 우리가 자의적으로. 야, 너는 왜 그렇게 자의적이냐? 왜 네 멋대로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봤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니까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되고요. 또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해도 안 돼요.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런 표현도 써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여러분 이제 너무나 유명한, 근데 과연 그러한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의 대원칙이고 모든 국가기관, 입법자, 행정부, 사법부 모든 국가 권력이 존중돼야 되는, 구속을 받아야 되는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 국민들은 차별을 받고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근데 이제 과거보다는 최소한 지금 중세 조선시대 같은 신분사회 아니에요. 우리나라 노비제도 없어요. 양반제도 없어요. 헌법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제도 이거 얘기하고 있죠.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귀족제도, 양반제도 우리나라는 최소한 없어요. 영국 같은 나라 보세요. 여전히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지만. 그리고 이제 뭐 오일머니로 유명한 이제 쿠웨이트, 사우디 이런 데도 보면 왕족들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 왕족 계시죠? 전주희 씨, 뭐 김씨, 하고 이제 막 석탈의 박역교세 후손들.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왕족, 귀족, 후예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최소한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고 지금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는 어떤 특수계급제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고 이게 헌법의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이거 그리고 예시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차별했던 사회예요. 남녀 차별하는 거, 종교 탄압하는 거,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신분 사회였잖아요. 양반, 쌍놈 전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과 이제 100여 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완전 황골탈퇴를 한 거죠. 정말 대단한,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건 예시적이다. 여기 언급되지 않지만 학벌이건 지역 출신이건 또는 이제 뭐 나이건 기타 어떤 사유에 의해서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도 예시적인 거. 모든 영역, 모든 영역. 일체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헌법의 평등은 그렇다고 뭐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이에요. 상대적 평등.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 오늘날 헌법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합리적인 이유 있다면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이 인정은 돼요. 이건 이제 어떤 원론적인 어떤 선언인 거고, 훈장 등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이제 하나씩 보자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은 그래서 법의 의미부터 쭉 나오죠. 법.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규범, 성문법, 불문법, 국내법, 국제법 불문해요. 일체의 법 앞에 평등한. 그리고 그 앞의 의미가 그 법 내용 평등설이에요. 내용. 통설 판례가. 법 내용 평등설. 입법자도 구속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적용 평등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의 집행, 적용뿐만 아니라 법의 제정 내용까지도. 그래서 모든 국가 작용에 대한 규제 원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평등의 의미는 그래서 이제 특히 입법,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절대평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 합리적 근거가 있는 그런 불평등, 이거는 이제 인정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영역에서는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는 상대적 평등이 보다 이제 중시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평등의 의미가 이제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서 약간은 이제 좀 융통성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영역에서는 특히 이제 절대 평등이 강조된다는 건 여러분 1인 1표제 생각하시면 돼요. 선거권 여러분도 한 표, 뭐 우리나라 최고 부자 재벌회장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 그 어떤 권력자도 여러분의 그 한 표 가치하고 동일한 투표권을 행사를 합니다. 18세 이상이기만 하면. 그런 게 이제 이 정치적 영역에서의 어떤 형식적 절대평등에 가까워요. 근데 사회적 경제적 영역은 어때요? 이쪽은 훨씬 다양한.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선별적이죠. 여러분 이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래도 국가의 이제 혜택 배려를 많이 받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차별 중에 노인들 있죠. 노인들 우대받고. 여러분 경로 우대증, 이거 노인들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거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장애인들 배려하는 거, 장애인을 배려하는 제도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많아요. 아직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이제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 있고, 우리 이제 각종 시험에서도 장애인 채용 목표제도 있고, 주차 구역도 보면 이제 출입구 가까운데 장애인 우선 주차 구역, 거기 일반인들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되죠.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여성들, 남자들은 군대 가는데 여성들은 군대 가지 않죠. 이것도 벌써 헌재에서 웬만한 거 다 다퉈줬어요. 뭔가 다툼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은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어떻게 보면 차별이에요. 아무래도 자녀를 가진 여성들, 또 이제 어린아이들, 영유아들, 그런 사람들 이제 배려하는 거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의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라는 겁니다. 절대 평등이 아니고, 이제 그걸 알아두시고, 책에 보면 이제 그 상향적 평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일단은 이제 거기를 한번 보세요. 294쪽에. 상향적 평등의 추구,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 신장, 제도 개혁에 있어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딱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단계적으로, 여러분 이제 중학교 의무교육도 처음에는 3년 과정을 다 한꺼번에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마찬가지, 단계적 이렇게 평등 실현하는, 단계적으로 혜택 범위를 넓혀가는 거, 이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향 균등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상향적 평등을 이제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기초 노령연금 제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70세 이상부터 줬어요. 70세 이상. 그러다가 이제 그 대상을 65세로 확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이제 중등교육 3년도,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밑에 이제 그 플러스 거기 보면 상향적 평등 관련 판례 해가지고 1번 수용된 토지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면서 인근 지역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나중에 재산권 부분에서 볼 텐데, 신도시가 추진된다, 아니면 세종시 건설된다, 어떤 공공기관 이전된다, 그러면 이 공공사업 때문에 헌법 23조 3항의 대표적인 규정에서 공공필요에 의해서 토지 같은 거 수용을 해요. 수용. 그리고 이제 정당한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정당한 보상. 그럼 이제 이 토지, 땅이 필요하죠. 그걸 이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 대신 이제 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여기 보상금을 줄 때
공시지가 여러분 들어봤죠? 공시지가.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요.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있고 표준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보통 세금 부과하는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표준 공시지가는 이런 토지 같은 거 수용할 때 보상금 지급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요.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개발이익을 빼고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상 어떤 이제 이 토지가 이렇게 수용이 되면 실질적으로 별 볼 일 없었던 땅에 대해서 이제 뭐 보상금 받으니까 당연히 뭐 이제 그 공공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막 서로 이전에 혁신도시 그 선정할 때도 지자체 간에 경쟁하고 최근에도 여러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된 거 보셨죠? 그 부산, 울산, 경남 그쪽에 이제 지역구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뭐 압도적으로 여야 막론하고 찬성하고 대구 쪽 계신 분들은 좀 이제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보통 유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그 주변 산업들 또 지역 경제에 그게 활력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근데 이 땅값 받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인근 지역에 인근 주변 지역이죠. 주변 지역들, 주변 토지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누려요. 주변에. 그러니까 부산에 그러니까 가덕도 거기 가덕도 주민들은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공항이 생기면 그 부산 일대 이제 관광 산업이라든가 이제 숙박업이라든가 그 주변에 이제 그런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이 누리고. 그러니까 주변의 땅값이 당연히 오르겠죠. 여기 이제 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땅값이 이렇게 상승하면 이 사람들한테 오른 땅값을 회수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그냥 공시지가 이거 보상만 해주는데 왜 이 사람들은 회수하지 않나? 왜 우리는 개발이익을 뺏어가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은 누리게 하느냐? 이거 차별 아니냐? 근데 이게 이제 차별이 아니라고 봤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럼 계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를 회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리에 따라서 약간씩 얼마씩이라도 다 혜택.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운이 좋은 사람. 아니 여러분 집 주변에 막 갑자기 전철역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 이마트 막 들어오고 그러면 편의시설 들어오면 주변에 집값이 좀 오르는데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중개사들 보면 그 확 또 갖다 붙이는 걸 잘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역세권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학세권, 숲세권, 스세권 얘기도 들어봤어요. 스타벅스 있으면 그것도 긍정적이다 해가지고 스세권. 아니, 건물주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그거래잖아요. 스타벅스 입점하는 거. 왜냐면 스타벅스가 아무 데나 안 들어가거든. 다 시장 조사해보고. 그리고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순간 건물값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래서 스세권 얘기도 하는 거야. 스세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냥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플러스 알파. 그리고 혐오시설 들어온 건 다 싫어하죠. 집값 떨어진다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뭐 혜택을 누리는데 그거야 이제 자연스러운 상승분위로 보는 거예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정책의 효과를 누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집이건 뭐 부동산이건 땅이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돈 번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올랐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많이 오른 데가 있고 적게 오른 데가 있고. 기본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런 건 위헌이 아니다. 아시겠죠? 이런 건. 그리고 이번에 중학교 여러분 의무교육 일시에 전면 실시하는 대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거.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적으로 하는 거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도 여러분 지금 전면적인 적용 대상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어요. 5인 이상. 그러니까 사실 2명, 3명, 4명 데리고 있는 이런 사업장까지 다 적용해버리면 이건 사업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법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입법자의 재량 영역이고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최저임금 있죠, 여러분. 최저임금은 알바생 1명을 사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 모든 어떤 사업 영역에 다 적용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엽적이긴 한데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 아시겠죠?
그 정도 이런 부분들도 입법자 선택.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시혜적 법률 있죠. 그럼 시혜적 법률의 경우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적극. 그러니까 시혜적이라는 건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베푸는 거. 솔직히 소급입법에 의해서 여러분 처벌하고 세금을 매기고 이런 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 혜택을 베푸는 건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첫째 줄 쭉 보세요. 이러한 법률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 입법 목적, 수혜자 상황, 또 국가 예산 내지 보상 능력 등 재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시혜적 법률은 좀 재량이 넓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헌법에서는 이제 순수한 뭐 이론이랄 게 거의 없어요. 이론도 이런 판례 이론이에요. 판례 이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막 어렵게 출제되던 시절에 이제 사법시험 같은 경우 이제 40문제 나오고 팔지선다까지 이렇게 지문도 시간이 그 대신 70분 주어지는 거예요. 70분.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게 내는 건 배점도 어떤 건 2점짜리, 어떤 건 3점짜리, 4점짜리. 그렇게 출제되던 시절에조차도 독일의 막 켈제인이 슈미트니 스멘트 이런 이론을 안 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판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판례 이론이에요. 이를테면 요즘에는 이제 학설이란 게 거의 없고 판례에서 언급된 이론 또 이제 판례의 결론 이런 거 위주로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에요. 조문. 아시겠죠? 자, 이건 왜 판례가 이런 이론이 생기는 거냐면, 그럼 우리 헌법의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그랬죠. 상대적 평등이란 말이야. 상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이라는 얘기는, 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차별이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차별? 합리적인 차별.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하면 허용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불합리한 차별은 근데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차별이 그러니까 존재를 할 수 있는데, 차별이 존재하는데 이게 과연 이제 합리적 차별인가 아닌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위헌성 심사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위헌성 심사.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헌법재판소가 계속 심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기준, 원칙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심사하는 게 자의금지예요. 자의금지.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 비례성 심사. 여기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이게 판례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판례 이론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자의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 이게 이제 원칙적 심사하고 완화된 심사예요. 그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가 엄격한 심사예요. 그러니까 이쪽 완화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입법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는 거예요. 입법 재량이 넓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판례 보다 보면 입법자의 재량, 입법 형성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에서 특별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입법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 만들었을 때도 그게 벌써 이제 판례가 나왔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거 위헌적이다.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거 이거 위헌적이다. 근데 헌재가 다 합헌이라고 그랬죠. 그럼 공수처법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검찰청 검사만 검사가 아니라 공수처 검사도 검사다. 그냥 검사의 신청 이렇게 나와 있지. 12조 3항에 이제 영장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무슨 검찰청 검사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어디에 그게 헌법에서 제한하고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권 연령을 몇 세로 할 거냐? 그거 법률로 정하도록 했어요. 20세로 할 거냐, 19세로 할 거냐, 18세로 할 거냐. 그런 게 다 입법 재량의 영역이에요. 입법 재량의 영역. 아시겠죠? 입법 재량. 그리고 이제 또 노인들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이며, 또 이제 청소년들 연령은 몇 세부터 할 것이며, 또 이제 군 복무기간을 또 몇 년으로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그러니까 일일이 세부적인 것까지 중요하다고 해서 다 일일이 규정을 두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차별적인 어떤 정책들도 펼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례 원칙에 따른 이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다 자유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차별이 존재하면 대부분 이쪽이에요, 이쪽. 완화된 심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만 보는 거지. 근데 이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경우냐면 이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한 영역이에요, 헌법에서. 그 책에 보면 그 이제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해 가지고 그 얘기가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지금 이제 296페이지 보세요. 하단에 이제 비례 원칙을 적용한 판례해 가지고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 시 비례 원칙 엄격한 심사 척도 적용되는 경우 해 가지고 거의 셋째 줄 동그라미 1번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있죠. 그 하나고, 그다음 밑에 둘째 직구 부분에 동그라미 2번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한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된다면 그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요. 그때는 이제 어떤 심사?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 엄격 심사예요, 엄격 심사.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할 것을 요구했는데, 평등할 것을 요구한 영역에서 이제 차별을 했을 때, 또 하나는 이제 차별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 경우, 차별 때문에 이제 중대한 이제 제한이 초래된 경우, 요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그때 이제 어떤 심사? 엄격한 심사, 엄격한 심사.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통 이제 완화된 심사, 즉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에 지금 여러분 다시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 보면 또 이해가 쉬워요. 우리 헌법의 평등인데 상대적 평등이다, 즉 차별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어떤 차별을 했다는 얘기는 입법자 어떤 의도된 차별을 했다는 얘기는 차별을 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차별을 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성들, 남성에 비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어찌됐건 이제 신체, 생리적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 종합적으로 보였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만 군대 가고 여성들 군대 가지 않는 사건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남성들이 전투훈련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 이유. 장애인들 우대하는 거 정상인에 비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노인들 배려하는 거 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돼. 그런데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할 때는 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좀 깐깐하게 봐야 된다. 왜? 특별히 평등을 요구했는데,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영역에서 차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차별 때문에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합리적 이유만으로 정당시켜서는 안 되고 좀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깐깐하게 본다는 게 그 차별 취급의 목적, 왜 차별을 하는지, 또 수단 간의 엄격한 비례관계, 이걸 좀 따져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합리적 이유 전부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그 이유, 또 차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이걸 좀 더 저울질을 조금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은 그냥 합리적 이유만 발견되면,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표현이 이거예요.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 그러니까 정상인, 장애인 사실상 차이가 있잖아요. 또 입법 목적이 발견되면 된다는 거예요. 입법 목적만 발견되면. 차별하는 이유만 발견되면. 조금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은 좀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건 그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관련 판례를 많이 보겠지만, 완화된 심사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합헌이고,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고,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지만 합리적 이유조차도 없으면 그거는 이제 위헌이죠. 합리적 이유는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 좀 엄격하게 보지만 균형관계, 비례관계를 충족한다면 또 합헌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가산점 같은 경우가 이쪽이에요. 가산점이라는 차별 때문에 관련 기본권, 공무다인권에 당락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에. 예전에 제대군인은 5점, 5%, 국가유공자 가족은 10%. 그런 차별 때문에 일반인들 공무다인권에 중대한 제한을 실제로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비례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해야 돼. 그런데 가산점 사건도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 뭐 위헌 결정 내려지고 국가유공자 가산점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진 판례도 있지만 복수 전공자들 가산점 주고 자격증 가진 사람들 그 전문서 인정해서 가산점 주고 이런 걸 합헌인 판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사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지 뭐 완화된 심사하면 무조건 합헌, 비례 원칙에 따른 엄격 심사 무조건 위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심사 기준에 관한 이론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개별 판례에서 위헌이냐 합헌이냐 문제는 또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5쪽 하단에 자의금제 원칙을 적용한 판례가 쭉 나오고 296쪽에 비례 원칙을 적용한 판례가 나오는데 자의금제 원칙을 적용한 판례에서도 위헌인 판례가 있고 비례 원칙 적용한 판례에서도 합헌인 판례가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심사 기준이 완화된 심사라는 거고 엄격한 심사인 거지 그 개개의 사건에서 위헌이냐 합헌이냐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헌법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기준을 잡고 대표적인 판례들을 그거 가지고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판례 이론으로서는 좀 그래도 고난도 어려운 영역에 그나마 속해요. 그런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